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아래 글을 욕실 거울에 붙여두고 매일 한 번씩 읽어라. 큰 길이 아니면 고즈넉한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아니라면 빛나는 별이 되어라.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무엇이든 최고의 이름으로 남아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해. 다음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운트 지역의 에디스 얼레드 부인이 보내준 편지다. 어렸을 때부터 전 무척 예민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였어요. 살이 많이 찐 데다 얼굴까지 커서 더 뚱뚱해 보였죠. 하지만 어머닌 옛날 분이시라 예쁜 옷을 사입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항상 넉넉한 옷이 좋아. 꼭 끼는 옷은 찢어지잖니? 라고 하셨죠. 전 친구들과 밖에서 어울려 노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심지어 체육활동 시간에도 참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너무 달라서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른이 되어 몇 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까지 하고도 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가족들은 모두 자신감이 충만한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닮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타입의 사람들이었죠. 전 그들처럼 되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분들 역시 절 기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전 오히려 스스로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불안감에 휩싸인 전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심지어 현관 벨소리에도 겁이 났어요. 스스로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조차 남편이 알아챌까 두려웠죠. 그래서 공식석상에 나갈 때면 짐짓 쾌활한 듯 꾸며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다시 우울증에 빠졌죠.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자살을 할까도 고민했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불행한 여인을 유쾌하게 바꿔놓았을까? 그저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 덕분이었다.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해. 순간 전 머릿속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아마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려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부터 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자신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옷들 중에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무엇인지도 연구했죠. 전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작은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첫 모임에 나갈 때는 몹시 떨렸는데 참여 횟수가 늘수록 점점 용기가 생기더군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젠 더없이 행복해요. 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전 아이들에게도 그간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일러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죽이는 행위이다. 좋든 나쁘든 인생은 자기 식대로 살아야 한다. 보잘것없는 작은 필이라도
삶의 교향곡을 멋지게 연주해낼 수 있다. 평균 확률을 이용하라. 걱정거리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평균치로 따져본다면 세상 근심의 90%는 사라질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 어릴 적에 난 참 걱정이 많았다. 산채로 땅에 묻힐까봐, 벼락에 맞을까봐, 죽어서 지옥에 갈까봐, 심지어는 동네에서 개구쟁이로 악명 높았던 화이트가 내 귀를 자를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만약 내가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면 여자애들이 비웃을까? 내게 시집올 여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난 하루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곤 했다. 하지만 난 세월이 흐르면서 걱정거리 가운데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35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미라를 만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산채로 매장당할 확률은 1천만 분의 1에 불과하다. 의학계에 따르면 8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숨진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니 벼락에 맞아 죽거나 산채로 매장당할 확률은 암으로 숨질 확률보다 훨씬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 어느 여름날 난 캐나다 로키 산맥의 보호호수 근처에서 휴가 중이던 셀린저 부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마치 아무런 근심 없는 어린아이처럼 편안해 보이면서도 유쾌해 보였다.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부인께서도 걱정하실 때가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왜 없겠어요. 걱정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도 했었죠. 장장 11년 동안 고통 속에서 노예처럼 살았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항상 긴장해 있었죠. 잠시 외출할 때도 혹시 집에 불이 나지 않을까, 베이비시터가 도망갔으면 어쩌나,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차 사고가 나면 어쩌나 등등 온갖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다 보지도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간 적도 있었죠. 계속 이러다 보니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이런 이유로 첫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지요. 두 번째로 결혼한 지금 남편은 무척 차분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도 걱정하는 법이 없는 그이는 제가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자, 진정해. 침착하게 생각해보자고. 진짜 걱정되는 게 뭘까? 당신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 번은 뉴멕시코의 고속도로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었죠. 빙판길에 차가 계속 미끄러졌죠. 전 차가 도랑으로 추락할까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설령 차가 미끄러진데도 크게 다칠 일은 없어. 덕분에 전 곧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로키 산맥에서 캠핑을 할 때였어요. 우리는 해발 2100m 산 중턱에서 야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심한 비바람이 불어 닥쳤지요. 텐트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기괴한 소리를 내자 전 혹시 텐트가 날아가 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남편은 완전히 굳어버린 저를 보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가이드가 몇 명이나 있잖아.
다들 이곳 사정에 훤한 사람들이라고. 이 산 중턱에서 60, 70여 년 동안이나 야영을 해왔어도 텐트가 날아간 적은 없대. 그러니 오늘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지 않겠어? 만약 날아가 버린다 해도 다른 텐트에서 자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제서야 전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지요. 물론 실제로도 아무 일 없었어요.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이 명제만으로도 전 근심거리 90%를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참으로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 1871년의 어느 봄날, 한 청년은 무척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몬트릴 종합병원의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기말고사를 통과하지?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디를 가야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병원은 어떻게 열지?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찼던 그는 마법과도 같은 한 글귀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덕분에 당대 최고의 의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의대를 건립했고 당시 영국 의학계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손꼽혔던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또한 영국 왕실에서 기사자귀를 수여받기도 했다. 사후에는 그의 삶을 기리는 1466페이지 분량의 전기가 간행되었다. 이 사람은 바로 윌리엄 오슬러 경이었다. 그리고 오슬러 경이 1871년 어느 봄날에 마주했던 그 구절, 그의 평생 근심을 덜어주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희미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기보다 눈앞의 확실한 일에 집중하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줄곧 걱정한다. 그렇게 불확실한 목표로 고뇌하면서 길고 긴 삶의 여정에 기력을 소진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변화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자는가.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미시건주 사지노시 코트가 815번지에 사는 쉴즈 부인은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자살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였다. 1937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은 무척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지요. 할 수 없이 전에 다녔던 캔자스 시로치 파울러사의 사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덕분에 학교 등에 세계 백과사전 파는 일을 다시 할 수 있었지요. 남편이 2년간 병을 앓을 때 차를 팔아버렸기에 빚을 내어 다시 중고차 한 대를 샀습니다. 그러곤 이곳저곳에 책을 팔러 다녔지요.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혼자 차를 몰고 또 밥을 먹는 일은 무척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게다가 책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수입도 불안정하고 자동차 할부금을 내기도 빠듯했죠. 1938년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전 책을 팔러 미주리 주 베르사유 부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무너져 내린 학교 건물에 도로도 엉망이었습니다. 문득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와 죽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요.
성공할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 삶은 그 자체로 괴로운 과목이었습니다. 매일 눈을 떠 삶을 살아갈 기력조차 없었지요. 전 납기 일에 맞춰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어쩌나, 방세를 벌지 못하면 어쩌나, 음식 살 돈은 있을까, 아플 때 병원 갈 돈이 없으면 어쩌지 하며 수많은 근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살하면 언니가 무척 슬퍼할 거라는 생각에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죽더라도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글귀를 읽고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다. 전 이 구절을 써서 자동차 안에 붙여놓고 운전할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사실 하루를 살아내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전 과거는 잊고 미래는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지요.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그러자 더 이상 고독과 빈곤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매일매일이 즐거웠지요. 제 삶은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찼고 일은 순조롭게 풀려갔습니다. 이제 전 삶에 일어날지 모를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매일 하루씩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거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이곳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어제와 내일은 잼을 먹어도 되지만 오늘만은 잼을 먹어선 안 된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 어제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로 근심하는 습관을 풍자하고 있다. 당신도 오늘 먹을 빵에 잼을 두텁게 바르는 대신 어제와 내일의 잼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진 않는가?